그러니까 사돈은 설비 기사시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건가요? 두석의 어머니는 알면서도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 건물의 전기, 설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어디까지 되시나요? 중졸입니다. 아니, 중학교만 나오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두석이랑은 대화가 잘 통하시겠어요? 법적인 이야기나 시사 문제도 모르시겠죠? 여보, 너무 그러지 말아요. 당신도 참, 우리 아들이 서울대 법대 수석에 미국 로스쿨까지 나온 변호사예요. 근데 앞으로 설비공 아버님이라고 부르라고요. 법무법인 대표님들 모이는 자리에 어떻게 모시고 가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박성철 씨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달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마치 흑백 사진처럼 모든 것이 무채색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그는 매일 밤 쥐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웃집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하시는 것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집에는 늘 곰팡이 냄새가 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뚝뚝 물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반에서 유일하게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학교 앞 분식집 아주머니가 주시는 김치 한 조각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그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공사장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몸과 마음을 모두 잃어 3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성철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이렇게 혼자 두고 가게 되어서. 엄마, 제발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제발 가지 마세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듣던 날, 그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쏟아낸 탓이었을까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그는 친척들 사이를 떠돌며 살았습니다. 이모네 집에서는 2달, 고모네 집에서는 3달. 그렇게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은 겉으로는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그를 오래 품어주지는 않았습니다. 15살부터 그는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렸으며 주말에는 마트 진열대 앞에서 시식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3가지 일을 연달아 하기도 했습니다. 잠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틈틈이 자야 했고 제대로 된 식사는 일주일에 1번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너 이렇게 무리하다가는 몸이 성치 않을 게다. 식당 주방장님의 걱정 어린 말씀에 그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20살이 되던 해 그는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보증금은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을 털어 겨우 마련했습니다. 방은 겨우 3평 남짓한 크기였지만 그에게는 그곳이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그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처럼 빛나는 날이 올 거야. 그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배달을 마치고 식당 일을 하고 저녁에는 목욕탕 아르바이트로 이어졌습니다. 쉬는 날이면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 감기는 일을 배웠습니다. 머리를 감기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가게를 열 수 있을 거란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여름이면 에어컨 하나 없는 원룸에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잠들었고 겨울이면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이불 3개를 겹쳐 덮고 잤습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25이 되던 해 겨울
그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한 손님과 마주쳤습니다. 그 손님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도시락을 사러 왔고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손님은 근처 중소기업의 과장이었고 그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인연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철 씨의 인생은 그 편의점 과장님과의 만남 이후 잠시 상승기를 맞이했습니다. 과장님의 소개로 중소기업의 정직원으로 취직했고 몇 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나면서 그의 삶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고 술과 도박으로 위로받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40살이 되던 해 그는 을지로의 허름한 하숙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번 돈의 대부분을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하숙집 좁은 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의 모습은 마치 늪에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성철 씨, 이러다가 진짜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하숙집 주인 아저씨의 걱정 어린 충고에도 그는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뭐 있다고 망칠 게 있겠습니까? 이미 망가진 인생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숙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김미영이라는 35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그녀의 맑은 눈빛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저녁 드셨어요? 제가 오늘 반찬 좀 많이 만들어서. 미영 씨의 첫 마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술에 절어 있던 그의 속을 달래주는 김치찌개의 냄새가 좁은 하숙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찌개는 처음 먹어보네요. 그의 말에 미영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종종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도 힘든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혼한 후 혼자서 딸을 키우며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상처 하나쯤은 있잖아요. 미영 씨의 담담한 말투에서 그는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도박장에 가는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대신 퇴근 후에는 미영 씨의 반찬 가게에 들러 장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김치 담그는 거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 성철 씨가요? 남자분이 이런 일을. 뭐 어때요? 저도 이제 좀 변해야죠. 그렇게 서서히 그의 생활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현장에 나가고 저녁에는 가게에서 미영 씨를 도우며 주말에는 미영 씨의 11살 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좋아하세요? 어느 날 미영 씨의 딸 연지가 던진 질문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영 씨를 좋아하고 있었고 이 작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박빚 때문에 찾아오는 사채업자들의 협박에도 그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영 씨와 상의하여 빚을 갚을 계획을 세웠고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해결해봐요. 미영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술과 도박으로 망가졌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씩 빚을 갚아 나가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 저 결혼하실래요?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살아갈게요. 봄날의 저녁 반찬 가게를 정리하면서 그는 용기를 내어 청혼을 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살아요. 우리 이제 함께.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치유되어 가는 과정은 마치 봄날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성철 씨와 미영 씨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는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고 생애 처음으로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예식장이 아닌 작은 교회에서 진행된 결혼식에는 미영 씨의 부모님과 동생, 딸 연지, 그리고 하숙집 주인 내외분만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아빠 되는 거예요? 연지가 결혼식이 끝나고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지가 우리 딸이지? 그는 연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신혼집은 미영 씨의 반찬 가게 근처의 좁은 월세 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 일을 마치면 곧장 반찬 가게로 와서 미영 씨를 도왔고 주말에는 온종일 가게 일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무리하면 몸 망가져. 미영 씨의 걱정스러운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난 이제 예전에 그 사람 아니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의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주변 식당에서도 반찬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도 2년 만에 완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어느 날 연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미영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래. 우리 딸 피아노 배우자.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피아노도 사줄게. 연지의 피아노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주말에도 건설 현장 일을 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피아노를 치며 환하게 웃는 연지의 모습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 그들은 마침내 작은 빌라 한 채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대출을 끼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집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이사 첫날 밤, 미영 씨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더 열심히 살자. 연지도 이제 중학생 되는데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주고 싶어. 새 집에서의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좁은 24평형이었지만 연지에게 처음으로 독방을 만들어줄 수 있었고 거실에는 중고 피아노도 들여놓았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가끔은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게도 좀 더 키워볼까? 어느 날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응.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우리도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들은 반찬 가게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가게 옆 점포를 하나 더 임대해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같은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식당 겸 반찬 가게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그는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가게 리모델링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전기공사, 설비공사, 타일 작업까지 그동안 현장에서 배운 기술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신들의 가게를 키워나간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렜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사장님 되는 거예요? 연지의 천진한 물음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중학생이 된 연지는 주말이면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작은 행복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의 균열은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미영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여자가
어느 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업 확장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미영 씨를 찾아왔고, 미영 씨는 그동안 가게를 확장하며 모아둔 적금을 해약해 3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민지는 내 오랜 친구야. 걔가 이럴 리가 없어. 꼭 갚는다고 했어. 그는 그때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계약서는 꼭 써야 해.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야. 계약서를 썼지만 그것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민지는 약속한 날짜가 되자 연락이 두절되었고,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빌린 후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아빠, 왜 맨날 싸워요? 전처럼 행복하게 지내면 안 돼요. 중학교 2학년이 된 연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돈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게 매출도 경기 침체로 줄어들었고, 대출금, 이자와 연지의 학원비까지 겹치면서 그들의 살림은 점점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가게는 내팽개치고. 나도 돈 벌려고 이러는 거야. 당신이 친구 믿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매일 밤 부부의 말다툼이 이어졌고,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 연지의 마음은 점점 더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옛 도박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소주 한 잔을 같이 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성철아, 이번에 진짜 확실한 거야. 적금 깨서 올인하면 한 방에 다 만회할 수 있어. 내가 언제 너 속인 적 있냐? 이성적으로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걸음은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날 운 좋게 300만 원을 땄고, 이것이 그를 다시 도박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는 마음에 더 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피아노 연습 안 봐주시는 거예요? 거짓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도박장에 들르는 일이 잦아졌고, 패가 안 좋을 때면 술로 분을 달랬습니다. 가게 운영도 미영 씨에게 전적으로 맡기게 되었고, 연지와의 약속도 자주 어기게 되었습니다. 아빠, 전화 왜 안 받아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빨리 오세요. 연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것은 도박장에서였습니다. 미영 씨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엉망이 된 후였습니다. 도박으로 날린 돈이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고, 사채 이자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우리 가게 이제 어떻게? 연지 학원비도 못 내고. 미영 씨의 눈물 섞인 질책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운영비를 도박으로 날리고 거기에 사채까지 써서 만회해 보려다 빚만 더 커져 버렸습니다. 술로 현실을 도피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또 술 마시고 계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연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고, 술을 마시면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때 성실했던 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폭음과 도박에 빠진 남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연지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미안해. 술에 취해 연지의 방문 앞에서 흐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연지는 이제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하던 아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술에 절어 사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어떡할 거야? 이러다가 연지까지 망치게 생겼어. 미영 씨의 한숨 소리가 매일 밤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빌라도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때 꿈꾸었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마치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고 그들의 삶은 밑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또 다시 성철 씨는 도박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연지는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연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그가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미영 씨의 입가에 붉은 핏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연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간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왜 이제서야 오셨죠? 정기검진은 하셨어야.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영 씨가 얼마 전부터 자주 피곤해하고 식욕이 없어진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박과 술에 빠져 아내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수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됐습니다. 시간이 길어야 한다랍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미영 씨는 이미 예전에 그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영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지, 잘 부탁해요. 이제라도. 제발. 말을 마치지 못한 채 미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지는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더 짧았습니다. 의사의 예상보다도 빨리 단 2주 만에 미영 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동안 미영 씨는 한 번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그와 연지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연지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술 그만 마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약속할게. 이제 술 안 마실게. 도박도 안 할게. 제발 우리 같이 살자. 하지만 미영 씨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미영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연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일어나요. 저 아직 많이 부족한데. 연지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어깨를 붙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도박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하늘도 그들의 슬픔을 아는지 매섭게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납골당에 아내의 유골을 모시면서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연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없는 집은 그저 차가운 벽과 가구만 있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미영 씨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옷장에는 그녀의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연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활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술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미영 씨의 빈자리를 견디기 위해 다시 술병을 찾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미영 씨의 사진을 보며 홀로 술을 마셨고, 취기가 오를 때면 미영 씨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내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그는 아내를 너무도 허망하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방황으로
이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그의 가슴에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미영 씨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그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문득 연지의 말 없는 눈물을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연지에게는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지야, 아빠가 이제 정신 차릴게. 엄마한테 한 약속 꼭 지킬게. 딸의 방문 앞에서 그는 굳게 약속했습니다. 처음에 연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도박빚 정리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을 하나씩 찾아가 상환 계획을 세우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이자를 조정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면서 빚을 갚아 나갔고 근처 복지관의 도움으로 연지의 방과 후 돌봄도 해결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저녁 차려놓을게요. 어느 날 연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툴게 끓인 김치찌개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연지가 이제 다 컸네. 엄마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설비기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철 씨, 진짜 많이 달라지셨네요.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감동받았어요. 복지관 선생님의 말씀에 그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연지 때문이에요.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6개월간의 학원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2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설비기사 자격증을 따냈을 때 연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전문 설비업체에 취직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급여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퇴근길에 들른 납골당에서 미영 씨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술은 이제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도박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근 후에는 연지의 숙제를 봐주거나 함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이번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3등 했어요. 연지의 성적도 차츰 올라갔습니다. 예전처럼 피아노 학원은 다닐 수 없었지만 학교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음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경매 위기에 처했던 집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방 한 칸을 새놓아 월세 수입도 생겼고 주말에는 추가로 설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의 여유를 만들어갔습니다. 성철 씨, 우리 회사 정직원으로 일해보시죠. 지술도 좋으시고 성실하신데. 설비회사 사장님의 제안으로 정직원이 되었고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자 연지의 교육비도 더 여유 있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꼭 좋은 대학 가서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주말이면 함께 미영 씨의 납골당을 찾아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지는 학교 생활을, 그는 직장에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미영 씨는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연지 봐. 얼마나 예쁘게 자랐어.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는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해. 연지 대학 갈 때까지는 꼭 더 열심히 살게.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동네에서 인정받는 설비 기술자가 되었고 연지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지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토록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기억하며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안쓰러워 따뜻한 우유를 타 방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연지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체력 좋잖아요.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고3이 되자 연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험생 딸을 위해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서툴던 요리 실력도 딸을 위해 열심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덕분에 오늘도 열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날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영 씨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연지 수능 보는 날이야. 잘 볼 수 있게 지켜봐줘. 수능 성적이 나왔을 때 연지는 울면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연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그는 까만 정장을 입고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영 씨가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납골당 앞에서 연지는 어머니께 입학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학 생활도 성실하게 보낸 연지는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3학년 때는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빠, 제가 대기업 최종 면접에 붙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연지는 대기업 공채에 지원했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첫 월급을 받은 날, 연지는 아버지를 고급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아빠, 이제부터는 제가 아빠 챙겨드릴 거예요. 그동안 저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입사 3년 만에 연지는 대리로 승진했고 해외 파견 근무의 기회도 얻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에서 일하게 된 연지는 매달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휴가 때마다 한국에 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이제 일 그만하시고 제가 모시고 살게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내가 잘 되는 걸 보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 엄마도 하늘에서 널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이제 연지는 회사의 핵심 인재로 인정받고 있었고 승승장구하는 그녀를 보며 그는 매일 미영 씨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딸을 보며 그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에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연지는 한국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승진과 함께 글로벌 전략팀 과장으로 발령받은 그녀는 이제 30살의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귀 후 그녀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연지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아빠한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묻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아빠 퇴근하고 집에 있을게. 아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저녁 7시 연지가 한 남자와 함께 집을 방문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와인을, 다른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팀의 김두석이라고 합니다. 연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석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정중히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두석 씨는 우리 회사 법률팀 변호사예요.
일 때문에 자주 만나다가 어느새 이렇게 되었네요. 연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 제가 감히 연지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두석의 진지한 고백에 그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눈앞에 딸이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빠 곁에서 조잘조잘 떠들던 딸이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김서방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나? 네, 저는 전라남도 순천이 고향입니다. 아버지는 검사로 재직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세무사무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퇴직하시고 고향에서 사세요. 3남매 중 막내인데 두 분 형은 각각 의사와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두석의 성실하고 진중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연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연지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때 회사 전체가 깊은 인상을 받았죠. 하지만 제가 더 감동받은 건 연지 씨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아버님, 제가 연지 씨의 어머님이 안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되어 아버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싶습니다. 연지 씨가 힘들 때마다 어머님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연지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영 씨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저희 다음 주에 엄마 뵈러 가요. 두석 씨가 인사드리고 싶대요. 다음 주 일요일, 셋은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두석은 미영 씨 앞에서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연지 잘 챙기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평생 연지 씨를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연지와 두석을 배웅한 후 그는 오랜만에 미영 씨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딸 봐.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네. 참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지?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두석이가 마음에 들어. 우리 딸 잘 챙겨줄 것 같아. 사진 속 미영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맞춤 양복을 입고 갔지만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에 움츠러들었습니다. 두석의 아버지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유명 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 출신이었습니다. 명품 한복을 차려입은 두석의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돈은 설비 기사시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건가요? 두석의 어머니는 알면서도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 건물의 전기, 설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어디까지 되시나요? 중졸입니다. 순간 테이블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석의 어머니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중학교만 나오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두석이랑은 대화가 잘 통하시겠어요? 법적인 이야기나 시사 문제도 모르시겠죠? 여보, 너무 그러지 말아요. 당신도 참, 우리 아들이 서울대 법대 수석에 미국 로스쿨까지 나온 변호사예요. 근데 앞으로 설비공 아버님이라고 부르라고요. 법무법인 대표님들 모이는 자리에 어떻게 모시고 가요? 그 순간 연지의 손이 테이블 아래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어머님도 안 계시다면서요? 가정교육은 어떻게 받았는지. 연지 양, 우리 모임에 나올 때 기본적인 예절은 아시나요? 와인 매너나 테이블 에티켓 같은 건. 어머니! 두석이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두석아,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너희 큰형 의사에 작은형은 서울 명문대 유명 교수야. 우리 집안의 위신도 생각해야지.
다른 분들께 우리 사돈이 무슨 일 하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하나? 설비, 기사라고요? 얘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두석의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수모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내내 쏟아지는 모욕적인 말들을 그는 꾹 참아냈습니다.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성장한 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너무 끔찍했어요. 저한테 저런 시댁은 필요 없어요. 괜찮아. 내 딸, 넌 아무 잘못 없어. 내가 행복하다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두석이도 좋은 사람이니까 잘 될 거야.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중학교밖에 못 나오신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날 밤, 그는 미영 씨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성공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연지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끝까지 연지 편이 되어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련 역시 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견뎌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두석의 부모님은 강남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겠다고 했고, 신랑 측에서 예식장과 예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 측에서도 그에 걸맞은 예단과 혼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무리하지 마세요. 연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너희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퇴직금으로 모아둔 3천만 원을 먼저 해약했습니다. 그동안 아픈 날을 위해 모아둔 보험금 2천만 원도 해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야, 성철아. 그래도 노후자금까지 다 털면 어떡하냐? 오랜 친구인 설비회사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딸이 시집 간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결국 그는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월급의 절반은 대출이자를 갚는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모아뒀어야 했는데. 납골당의 미영 씨 앞에서 그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그는 마련한 1억 원으로 예단과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예단 보석, 신부 한복과 드레스 하나하나 최고급으로 골랐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연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딸, 걱정하지 마. 아빠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넌 그저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일해야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 통증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병원에 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성철 씨 그래도 살아갈 돈은 좀 남겨둬야지. 퇴근길에 들른 술집에서 이웃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도 더 일하면 되죠. 경비일도 할 수 있고. 밤이면 그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연지가 웨딩숍에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떠올리면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제 정말 시집 가네.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미영 씨의 사진 앞에서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삶이 더 힘들어지겠지만 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시간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주말마다 찾아오던 연지의 발걸음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도 줄어들었고 명절에도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도 시댁 행사가 있어서.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은 미뤄졌습니다. 그는 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에 매달렸습니다. 미영 씨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납골당을 찾아 미영 씨의 사진을 닦았습니다. 연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바빠서 그런가 봐. 우리 딸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연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이 엄마 기일이었죠. 제가 너무 바빠서 정말 죄송해요. 그의 생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를 기다렸지만 연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늦게서야 연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깜빡했어요.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주말에도 연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골프 모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장을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버님, 연지가 요즘 승진 준비하느라 바빠서 이해해 주세요. 가끔 두석이 대신 전화를 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연지는 짧게 얼굴만 비추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시어머님이 먼저 오라고 하셔서 다음에 꼭 오래 있다 갈게요. 퇴근 후 그는 종종 연지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잡고 걷던 모습, 피아노 발표회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대학 입학식 날 자랑스럽게 찍은 사진들. 여보, 우리 딸 이제 정말 바쁜가 봐. 나만 이렇게 그리워하는 걸까? 밤이면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곤 했습니다. 예전처럼 폭음은 아니었지만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술이 필요했습니다. 아빠,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서 하와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또다시 연지의 문자를 받아들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끔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다가 바쁘다는 말에 먼저 끊곤 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그의 머리카락은 조금씩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휴일 오전 연진의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고 그는 공구 가방을 들고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40평대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구두 몇 켤레가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와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일하시는데 모시고 와서 죄송해요. 연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가 보일러실에서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두석의 어머니가 찻잔을 들고 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이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사돈은 뭐하러 이런 일까지 시키나. 어머님, 아버지가 전문가시잖아요. 연지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에이, 무슨. 아파트 수리는 브랜드 업체를 불러야지. 우리 아들 체면도 있는데 변호사 장인어른이 이러고 다니시면 어쩌나. 그때 두석의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그랬잖아. 처음부터 우리가 40평대 아파트까지 사줬는데 이쪽에선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있나. 결혼 비용도 우리가 거의 다 됐잖아. 그만해 여보, 사돈도 와 계시는데. 그나마도 대출 받아서 했다면서요? 우리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고 이제 시댁 위주로 살게 하세요. 명절도 그렇고. 그는 보일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망치를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아버님, 식사하고 가세요. 두석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됐네. 나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보려고.
두석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연지야, 이제 그만 좀 해. 너도 이제 우리 며느리인데 친정아버지 모시고 다닐 때마다 창피해서 어쩌니. 우리 모임에서도 다들 수군거려. 그 순간 망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지가 놀라 보일러실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괜찮아. 일 다 됐으니 이만 가볼게.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공구 가방을 챙기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이고, 이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고 외견상으로도 좋지 않고 다음부턴 전문 업체 부르라고 해요. 사돈이 이러고 다니시면 우리 아들 회사에서 뭐라 하겠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귓가에 두석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꽂혔습니다. 여보, 우리가 8억짜리 집에 6천만 원 차에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쪽은 자기 위치를 모르나 몰라.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미영 씨의 사진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영아, 내가 너무 부족했나? 우리 딸이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해서 미안해. 다음 날 아침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연지야, 아빠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이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무슨, 어제 내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다 들었다. 내가 일꾼이라 밥상에도 못 끼고 창피하다면서 네가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더 서운하다. 아빠. 그게, 내가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설비기사라서 그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거니? 너 공부시키려고 밤낮 없이 일하고 결혼할 때는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빠, 저도 힘들어요. 매번 시댁에서 아빠 얘기 나올 때마다 숨고 싶은 거 아세요? 친구들 만날 때도 아빠 직업 물어보면 말하기 싫고. 뭐라고? 그래, 나 같은 아버지가 있어서 부끄럽구나. 내가 돈 많이 못 벌고 대학도 못 나와서 미안하다. 아빠,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제 이쪽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시댁에서 매번 뭐라 하고 남편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그래서 아빠는 이제 버려도 된다 이거지? 네 엄마 제삿날도 안 오고 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이제 나 같은 아빠는 너한테 필요 없는 거야?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언제 아빠를 버렸다고 그러세요. 그냥 좀 적당히 거리를 두면 안 될까요?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산다면서요. 적당히 거리를 둬.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알겠다. 돈 많은 시댁이 있으니까 이제 나 같은 아빠는 필요 없지? 아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 많아요. 아빠는 제가 어떤 눈치를 보면서 사는지 아세요? 눈치? 내가 너 키우면서 눈치 본 적 있었니? 너 서울대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할 때 내가 누구 눈치 봤나? 연지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한 듯 했습니다. 중졸에 가진 것도 없는 아버지를 둬서 시댁에서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알아요? 다른 며느리들은 다 의사 아버지, 교수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날 키웠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지야. 이제 와서 그만 신경 쓰세요. 어차피 진짜 아빠도 아니잖아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지는 자신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난 내 진짜 아버지가 그런데도 널 이렇게 키웠다. 남 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고. 그래, 알았다. 이제 끊어라. 나 같은 아빠가 있어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너희 시댁 체면 깎지 않게 연락도 하지 않으마. 연지는 주워 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연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에게 그토록 잔인한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술병을 꺼내 들었지만 미영 씨의 사진이 눈에 들어와 다시 넣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캄캄한 어둠 속에 앉아 딸을 키우며 보냈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미영아, 내가 잘못한 걸까? 우리 딸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만이 그의 깊어가는 상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크게 다툰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로 연락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는 더욱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통장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성철 씨,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 났다고 해야 하나, 우리 동네 재개발 확정됐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낡은 빌라촌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로 동네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박성철 씨 대기 32평이시죠? 감정평가 결과 세대당 약 5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조합 관계자의 말에 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네. 이 지역이 역세권이라 보상금이 좋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박성철 씨 댁은 가기 좋은 라인이라. 그날 밤 그는 미영 씨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지?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지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지난번 다툼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애도 자기 살 길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로 연락할 필요는 없겠지. 설비회사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성철 씨, 이참에 좋은 아파트로 가시죠. 좋은 일인데 가족끼리 파티라도 하셔야지. 아니요. 전 그냥 조용히 작은 빌라로 갈래요. 연지한테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퇴거를 앞두고 집을 정리하다가 연지의 어린 시절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이 좁은 집에서 연지는 공부하고 피아노를 치고 꿈을 키웠습니다. 손가락이 사진 위를 더듬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이제는 내 욕심으로 그의 인생에 끼어들지 말자. 보상금 통장을 만들면서도 그는 연지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조용히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제 자기 길을 가야지. 내가 이런 걸로 또 방해하면 안 되겠지? 베란다에 서서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미영 씨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낡은 빌라였지만 이곳에는 그들 가족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재개발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의 마침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도 조용히 새 출발을 해야겠네. 그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연지의 물건들은 따로 상자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딸이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재개발 소식은 끝내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동네 재개발 된다면서요?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 그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빠 혼자 이사 준비하시려고요?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지난번 다툼 때의 그 차가운 어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연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두석은 처음으로 정성스레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연지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아버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두석의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이제라도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이사하실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연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니? 아니, 그동안 너무 죄송해서요. 아빠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다음 주말에도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비싼 보양식까지 들고 왔습니다. 두석은 요새 부동산 시장이 어떻고 어느 동네가 투자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이사 가실 동네는 정하셨어요? 아직 천천히 알아보려고.
우리 집 근처에 좋은 빌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연지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그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매주 찾아오는 딸 부부의 모습에 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방을 청소한다며 들어간 연지가 서류처를 살피는 것을 본 듯도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통지서를 찾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제야 아빠 생각이 난 걸까? 밤마다 미영 씨의 사진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바라던 딸의 관심이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변한 태도가 더 마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나중에 이사하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 있게 가까운 데로 오세요. 연지는 이제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고 퇴근길에 들른다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대화 속에서 은근히 보상금 액수를 알아내려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조합에서 얘기는 있으세요? 다른 집들은 얼마씩 나온다던데.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제가 좀 아빠 걱정돼서 그러는데. 그는 묵묵히 찻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의 관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그는 딸의 마음도 저 낙엽처럼 쉽게 변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지 부부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석은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연지는 평소보다 더 화장을 공들인 듯 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오늘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두석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내려고 하는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석타를 찾아온 거였구나. 내가 바보처럼 좋아했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진심. 내가 말하는 그 진심이 뭔지 아빠가 모를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돈 없을 때는 전화 한 통 없더니 재개발 소식 듣고 나니까 갑자기 효녀가 됐나? 석 달 동안 매주 찾아와서 아부하고 너희 둘 다 참 대단하다. 날 뭘로 보는 거야?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바빴다고? 네 엄마 기일에도 바빴고 내 생일에도 바빴지? 시댁 골프 모임은 안 바빴는데 시아버지 생신에는 제주도까지 가더니 너희 친아버지 생일에는 문자 한 통이 그렇게 어려웠나?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이 덜그럭거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3억만 투자해 주시면 좋은 위치의 사무실을. 투자? 하! 너희 눈에는 내가 그냥 돈줄로만 보이는구나. 작년에 나 아파서 입원했을 때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더니 담당 의사가 전화했다고 하더라. 그때는 바빴지? 아빠, 그때는 정말. 그만해. 너희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돈 없는 아버지라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돈이 생기니까 아버지가 되나? 이런 게 자식이야? 연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내 시어머니 말대로 난 그냥 일꾼 맞다. 너희 집 고칠 때도 일꾼이었고 지금도 일꾼이야. 근데 이제는 돈 있는 일꾼이라 이러는 거지? 돈 있는 일꾼이니까 이제 와서 찾아오고. 아버님, 그건 어머님이 실수로. 실수? 진심이었다. 다 진심이야. 너희 눈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데?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그래서 석 달 동안 온갖 아부 떨고 선물 들고 오고 참 훌륭하다. 너희 둘 다. 그는 일어나 벽에 걸린 미영 씨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내 엄마가 이런 너희 모습을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돈 없는 아버지 무시하고 시댁 눈치 보느라 연락도 끊고 이제 와서 돈이 생기니까 찾아오고. 아빠, 저희가. 나가. 당장 나가. 너희 같은 자식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내가 그렇게 못난 아버지였나?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현관문이 닫히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미영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쓰게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키운 게 맞나? 돈 앞에서는 부모도 모르는 자식이 됐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보상금 통장을 찢어버렸다가 다시 붙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연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이렇게 살라고 키운 게 아닌데. 술병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는 술로도 달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에 묻혀 그의 흐느낌도 함께 섞여들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보다 더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돈 앞에서 모두 허상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2년 뒤 어느 봄날 연지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아니었고 예지웃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태어났대 가봐야 하나? 결국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생아실 앞에서 멀찍이 서서 작은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 씨를 닮은 듯한 앙증맞은 눈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뒤에서 들리는 두석의 목소리에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석의 얼굴이 헬쑥해 보였습니다. 아기는 잘 있나? 네, 건강합니다. 들어가서 보시겠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연지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기가 작게 울음을 터뜨리자 그제야 정적이 깨졌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니? 서연이요. 그때 두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두석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연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은퇴금을 투자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아버지 퇴직금까지 다. 며칠 뒤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은퇴한 두석의 부모님은 퇴직금과 은퇴금을 모두 고위험 투자에 넣었다가 큰 손실을 본 것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투자를 했다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안사돈이 울며 아들 집을 찾아왔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한때 그를 일꾼이라 무시하며 재력을 자랑하던 그들이 이제는 노후 대책마저 잃은 것입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느 날 두석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그는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서연이는 잘 있나? 네, 아버님께서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그날 처음으로 손주를 안아보았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가 어린 시절 연지와 똑같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그의 거친 손을 꼭 붙잡았을 때 그의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봤어. 연지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더라. 그날 밤 미영 씨의 사진 앞에서 그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작은 손주의 눈빛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후 그는 조용히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었지만 휑하니 비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다가 우연히 두석의 부모님을 마주쳤습니다. 한때 명품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평범한 노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잘 나가는 회계사라고 으스대던 안사돈 죄송하다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는 말없이 지나쳤습니다. 속으로는 통쾌했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함께 늙어갈 수 있었을 텐데. 집에 돌아와 미영 씨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연진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와 함께 아침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사돈들의 몰락이 통쾌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은 얻은 셈이니까요. 서연아, 우리 강아지. 어느 날 마트에서 두석의 어머니가 손주를 안고 장을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그를 창피해하던 그 입술로 이제는 손주를 위해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난 이제 뭘 위해 살아가는 걸까?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보상금 통장은 두툼해졌지만 그의 마음속 빈자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돈은 있지만 가족은 없는 자신과 돈은 없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사돈들.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돌잔치에는 가야겠지. 달력을 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한 달에 한 번, 손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짧은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사돈들과 마주칠까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갈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고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서연이가 자라면서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할아버지의 거칠지만 따뜻한 사랑을,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마음을.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